이번 주 여전히 매크로 지표는 견조하고요. 또 이어서 미국과 중국 간에도 이어서 순항하는 그런 미중 무역 협상의 흐름이 시장을 계속해서 기대감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와 이 트럼프 대통령 간의 사이도 봉합이 다소 되고 있다. 더욱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발언이 이 밤사이에 이 장마감 직전에 나왔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증시에서 가장 리스크가 산재해 있는 곳은 어떤 영역일까? 저와 함께 차례대로 보시죠. 자, 첫 번째로 미국의 5월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 정책이 전환될 수 있는 신호까지는 아직 멀었지만요. 그래도 불과 이번 주, 저번 주에 비해서는 이번 주에 이 매크로 지표들이 탄탄한 모습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관세 협상, 이 제네바 협상에 대한 그런 플러스 요소들이 이제 와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요. 가장 먼저 뉴욕 연은이 발표한 5월 소비자 기대조사에 따르면 이 단기와 중기 또 장기 모든 구간에 걸쳐서 물가 상승 전망이 전월보다는 소폭 낮아졌습니다. 1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 3.2%, 그리고 3년 후는 3%, 5년 후는 2.6%로 모두 둔화가 됐었는데요. 이 하드 데이터가 아닌 소프트 데이터, 즉 심리 지표에서 나타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 최근 불안했던 시장 분위기에 반짝 이렇게 긍정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가계 쪽이 좀 볼만한데요. 의료비와 렌트, 또 유가 등의 주요 비용 항목의 상승세가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됐고요. 또 소득과 취업 환경 역시 작년보다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요. 이런 심리 개선이 근본적인 경제 흐름이 변화가 됐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 자극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기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인상이 유예되면서 불확실성이 잠시 낮아졌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소비자 기대 심리도 긍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요. 관세나 정책처럼 변동성이 큰 이슈에 따라서 이 심리는 마찬가지로 쉽게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틀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다시 한번 수치상으로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 있다는 점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결국 시장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는요, 소비자의 감정도 아닙니다. 이 연준이 실질적으로 정책 기조를 뭔가 바꿀 만한 분명한 신호가 나와줘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고용을 유지하고요. 또 이어서 비교적인 안정적으로 좀 수입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이 소비에서는 계속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런 소프트 데이터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둔화, 이어서 고용까지의 수치를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되어야겠죠. 자, 이어서 그래도 밤사이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틀 차로 지금 미뤄졌다는데 어떤 부분이 과연 긍정적이냐? 과연 이 히토류와 반도체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자,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를 풀게 되면 이 수출 통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상 이 공식적으로는 첫 협상 카드로 공식적으로 내놨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비록 자세한 조율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 확보를 전제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간 미국과 중국 간의 교착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 히토류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이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거죠. 자,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헤셋 위원장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중국이 히토류를 즉각적으로 대량 수출한다면 미국도 곧바로 수출 통제를 완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를 협상 카드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상당한 강경 기조를 유지를 했다는 것을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나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의 전략 제품은 여전히 좀 예외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요.
대신에 이 최근 몇 주 사이에 도입됐었던 칩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 엔진 부품, 또 화학 물질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검토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어놓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밤사이 보도된 중국의 5월 수출 데이터 역시 이런 협상 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5월 12일에 관세 전쟁에 대한 휴전이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5월 대미 수출은요, 34.4% 가까이 급락하면서 2020년 2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건데 여기에 또 중국의 5월 PPI마저 2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역시 상당히 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자, 이 때문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일부 허용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화답하듯이 기술 수출 제한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인데요. 이런 신호에 뉴욕 증시는 미약하게나마 이 상승세로 반응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런 블랙리스트 추가를 유예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함께 전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경전은 소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중 협상의 핵심적인 교착점이었던 이 희토류와 반도체, 외나무 다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양측 모두 대치보다는 앞으로 완화의 경로를 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이 낙관적인 분위기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약간 고립되는 흐름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죠. 이어서는 이 LA 관련돼서도 이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소송인지 자세히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캘리포니아주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LA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이 주 방위군을 연방 통제하에 투입한 데 따른 건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 최대 주 그리고 이 백악관 간의 갈등을 극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밤사이에는요, 관세나 어떤 다른 이슈보다도 이 이슈가 가장 주요 외신들의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위기 상황을 조작해 주 방위군을 장악하려 한다면서 이 주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즉 LA가 방위군 투입 없이는 완전히 파괴가 됐을 것이다. 즉 시위대는 직업적인 선동가, 이어서 폭도라고까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위군의 투입은 주지사의 요청 없이 오로지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독단적으로 동원한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요.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거셉니다. 이번 사태는 또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이 연방정부 그리고 가장 최대 규모인 이 캘리포니아 간의 극적인 대립은 미국 내 정치적 리스크를 당연히 부각시킬 거고요. 또 법적 혼란이 장기화가 될 경우엔 투자 심리 위축, 또 변동성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세가 불확실성을 추가하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투심이 얼어붙었었는데 이게 조금 해결이 될 법하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발생이 됐네요. 자, 특히 캘리포니아, 미국 경제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주입니다. 주 방위군의 연방화와 또 주권 논란이 실제적인 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경우엔 소비와 투자, 고용, 모든 실물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또 긴급 권한 행사, 역시나 월권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또 잇따른 관세 정책 등 이렇게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금융시장은 정치적 충돌이 실질적인 정책 혼선을 유발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수단에 그칠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강경한 질서 회복 이미지를 통해서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의 충돌이 심화될 경우에는 전국적인 반발, 특히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 결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머스크가 만약에 민주당 쪽에 후원을 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내뱉었던 발언이 여기와도 좀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법적 다툼이 장기화가 되면 이 연방주의의 원칙 자체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헌정 질서 논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정치, 경제적 균열이 심화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이어서는 이 테슬라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 불확실성 전망들이 엇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밤사이에 주목을 받았던 전망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이 장마감 직전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이 단 하나의 종목만 고르라면 테슬라라면서 여전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이 얼마 전에 매도한 것과 비해서는 약간의 조금 대립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이유가 굉장히 명확했는데요. 로봇과 에너지 저장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3대 핵심 기술 모두 보유를 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 그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옵티머스로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향후 로보택시 이상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갈등이 테슬라의 주가 급락을 불러온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러 이 브랜드를 정치적 독립성으로서 분리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의 시장의 해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 브랜드를 여기에서 분리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네요. 자, 반면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요, 이런 갈등이 테슬라의 수요 기반을 흔들 수는 있으나 여전히 이 정치와 무관하게 강력한 무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잠시 뒤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스타링크를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지만 베어드의 벤 칼로는 시각이 달랐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이 실적이 아닌 로보택시 기대감에만 기댔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또 머스크의 정치적 리스크, EV의 경쟁 심화, 또 핵심 임원들의 이탈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인의 16%만이 전기차 구매 의향이 있다는 미국 자동차 협회의 장 초반 이 조사에 따라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탓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이 급등 마감에 성공을 해줬죠. 장 마감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스타링크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겠다. 두 번째, 테슬라의 주차 장소를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철수할 계획은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머스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먼저 통화가 온다면 통화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 약간 머스크에게 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 급등을 해줬고요. 기대와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는 있지만 이 강한 낙관론보다는 신중하거나 다소 비관적인 시각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더 베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애플의 이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실 텐데요. 이 애플 마찬가지로 이 실망 매물이 다소 출회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 WWDC가 언제부턴가 애플에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역시나 이번에도 AI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선 애플이 2025년 WWDC에서 이 인공지능 전략 그리고 소프트웨어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행사는 특이하게 이 하드웨어에 대한 포커스가 거의 없었고요. 또 이 iOS, iPadOS, macOS 이렇게 전 제품군에 걸친 대대적인 디자인 개편,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기능 강화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 AI는 배터리 관리 또 일정 추천, 사파리 요약 등의 실생활에 밀접한 기능 위주로 OS 전반에 내장이 됐고요. 개발자용 AI API와 또 스위프트 어시스트 등 이 생산성 도구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용자와 개발자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이 디자인 혁신 그리고 AI 기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반면에 하드웨어 신제품을 부재하는 것을 감안할 정도로 이 AI 혁신이 대단하다, 뭔가 속도가 빠르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구글이나 오픈 AI 등의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후발주자의 AI 쪽에서는 속해 있죠. 자,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혁신의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 안정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강화로 옮겨갔던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AI 성장 모멘텀은 약하다라는 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직후에 애플 주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단기 실망 매물, 여전히 AI와 소프트웨어 혁신의 실질적인 성과가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되기 멀었다. 주가 반등 모멘텀이 제한적이다. 이런 것이 통론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통합된 디자인 언어와 프라이버시 중심 AI 전략이 애플 생태계의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WWDC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방점을 찍은 이 전략적 전환점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하게 아쉽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의 애플의 주가 흐름 살펴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머스노우 5 다 같이 오늘 이슈들 살펴보고 왔습니다.